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긍정 심리학의 행복입니다.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행복을 몰랐던 것임을 깨닫고 연습을 통해 행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안내서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던 저자가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예로 삼아 긍정 심리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와 학습을 통한 세계 긍정 심리학 석학의 이론을 쉽게 알려주며 9가지 행복의 과학 도구와 13가지 행복의 연습 도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을 삶에 적용시킨 저자와 함께 행복의 실체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 메이커로서 긍정 심리학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분이죠. 긍정 심리학의 행복의 저자 우문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문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책 제목이 긍정 심리학의 행복인데요. 네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긍정 심리학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심리학이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아니면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정신적 또 심리적 그런 그 어두운 면만 집중했다면은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대표적인 강점, 그다음에 긍정적 정서 같은 그러한 그 밝은 면, 사람의 밝은 면을 찾아서 발전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심리학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밝은 면을 더 그렇죠. 비춰본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긍정적 그 심리적인 측면을 또 강점과 긍정적 정서와 같이 연구하면서 또 지원해주는 그 도구를 갖춘 그런 어떤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긍정 심리학을 처음 탄생시킨 교수가 마틴 셀리그만 교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책에도 그 처음 탄생했을 때 긍정 심리학이 자신의 아이와의 에피소드가 되게 재미나던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긍정 심리학은 마틴 셀리그먼 교수인데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제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아주 우울증의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원래 우울증의 석학.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1998년도 이제 미국 긍정 심리학회 그 회장으로 그 당선이 돼서 이제 그 신년사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까지 손술도리조차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집중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자. 그 선언으로 이제 긍정 심리학이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탄생하는 과정에서 그 아주 에피소드가 상당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그 딸 이야기인데 이제 1996년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당선돼서 수뇌부 구성을 위해서 아주 골머리 고민하면서 정원 관리를 했었어요. 마틴 셀리그먼이. 자기 집 마당에. 그렇죠. 이제 뭐 잔디도 깎고 잡초도 막 제거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딸 그 니키가 딱 나와서 그 아빠가 잔디 깎고는 그 잔디를 막 날리면서 정말 신나게 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셀리그먼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딸이 너무 수을 피우니까 그냥 니키 그만두지 못해 소리를 빡 질렀어요. 딸한테. 그랬더니 니키가 그냥 팍 울면서 집에 들어가 있다 한참 있다 나와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들을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 아빠는 내가 5살 때까지 울부였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나는 5살 때 생일 때 내가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앞으로 울지 않겠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약속 지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은 아빠도 화나는 것을 고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틴 셀리그먼이 그 순간 표현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뭐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해왔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 속에 살아왔다는 예. 얘기죠. 아이의 그 모습을, 그 뛰노는 모습을, 그 즐거운 모습을, 여유있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소란스럽고 귀찮고 그 시끄러운 그 부정적인 면을 봤다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느껴. 야, 이제 뭔가 예. 좀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면만 이렇게 봤다면 긍정적인 면을, 좋은 면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긍정심리학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게 창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그 석학의 딸답게 예.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가요? 그 책의 제목에 예. 지금 긍정심리학의 행복이고요. 제목이 네,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붙어 있는데요. 네. 긍정심리학과 행복 네. 둘은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긍정심리학하고 뭐 행복은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가 없는 예. 그런 그 관계죠. 예. 그래 이제 긍정심리학도 뭐 단계별로 발전이 됐는데 초기에 긍정심리학이 1992년도 탄생할 때는 긍정심리학의 목표가 행복과 만족된 삶이었습니다. 아, 예. 행복과 만족된 삶. 그 이후에 이제 2011년도에 한 10년 동안 쭉 연구해 오면서 이제 보니까 뭔가 행복보다 더 이 단계 범위가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이 행복 가지고는 긍정심리학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긍정심리학의 그 목표를 플로리시, 플로리시. 번성, 아. 아주 행복의 만개. 예, 예. 예? 어떤 행복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행복을 증진시켜서 예. 번성시켜서 플로리시한 행복의 만개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긍정심리학이다. 그래서 뭐 플로리시 번성을 했습니다만 번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복의 만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긍정심리학과 행복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그 사이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교수님의 그 책 속에 보면 예. 그 교수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 정말 긍정, 네. 그다음에 행복 네. 이런 것과 가까운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네. 이렇게 느꼈고요. 네. 수많은 역경을 이겨 오신 걸로 네. 이렇게 이제 책에 자세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어떤 그 일들을 겪으셨고 네. 어떻게 극복을 해오셨는지 예.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는 그 살아오면서 내가 뭐 특별한 어려운 역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지금까지 내 자신을 만들어 온 거를 보면은 그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참 성실히 살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역경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순간, 어떤 과정을 살아가면서. 예. 그 많은 역경을 그래도 이제 그 극복해 오셨고요. 사실은 이제 교수님은 뭐 큰 역경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학업적인 성취라던가 아니면 사업적인 성취라던가 그다음에 사업을 또 이제 확장시켰을 때 그런 어떤 그 어려움들을 잘 그 이겨내 오셨고 꼭 보니까 이루셨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역경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교수님은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상당히 행복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예. 지금 뭐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 과정들이 이제 뭐 나는 그 뭐 역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쉽지 않았던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행복이 무언가, 행복이란 무언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내 나름대로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셨기 네,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긍정심리학의 어떤 행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리고 과거에 뭐 행복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었잖아요. 뭐 행복은 뭐 내 안에 있고, 행복은 뭐 가까이에 있고, 예. 행복은 뭐 이렇게 처마 밑에 그렇죠. 있고, 예. 이런 그 추상적인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어느 순간 행복감을 느꼈다가도 뭐 금방 시간이 지나면 또 행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사라지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그 행복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갖고 왔었는데, 긍정심리학의 행복이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실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도구들을 다 갖추져 있기 때문에, 그 도구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도구들만 일상에서 활용하면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긍정심리학의 행복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긍정심리학과 책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그 사업 중에 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하셔서 마일라이프 리셉션을 그 개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일화를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사실은 이렇게 그 미국 대통령을 모셔와서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거는 보통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언론사라던가 큰 기관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어떤 용기와 그다음에 그런 추진력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배우고 싶거든요. 아, 예. 그러세요? 그래, 뭐, 지나고 나면 저도, 아까는 제가 살아온 그 삶 모습이 크게 뭐 역경이 아니고, 저는 뭐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걸 아주 굉장히, 큰 역경을 겪었다고 그러고, 또 하나의 또 일을, 성사시키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좀 저 자신보다 좀 크게,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은 우리 출판사에서 빌 클린턴의 그 자서전 마이 라이프를 출간을 하게 되면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출판사에서 마이 라이프를 출간하시면서 그래 이제 뭐 출간부터 뭐 이슈가 됐죠. 정말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책은 언론사나 메이저급 출판사에서만 하는 건데 제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아마 2000년도, 한 2002년도, 3년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라크 전쟁이 나서 굉장히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불안할 때거든요. 세계 정서가. 그래서 이제 2, 3년 후를 내다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관망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그 에이전시에 가서 아주 설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이제 물풀의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됐고 이제 또 우리 빌 클린턴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은 이제 빌 클린턴 마이 라이프를 출간을 하고 2004년도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뭐 연합통신, 연합통신 사장이 만나자고. 그래 만났더니 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 9월 달에 한국에 오는데 출판 기념회를 뭐 기획할 계획이 없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뭐 비용은 얼마고. 그래 이제 왜 그래 비용이 드냐면 우리가 빌 클린턴 대통령 뭐 초청하려면 뭐 아주 높은 금액 이게 뭐 한 6, 7억 정도가 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자. 그래서 이제 리셉션 준비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주관하는 그 회사에서. 그 주관하는 회사에는 아주 국제적인 그 행사를 굉장히 많이 치르는 그런 회사예요. 전문 회사가 뭐 청와대, 정부 행사는 다 거기서 치르는데. 전화가 와서 스폰서를 못 구해서 우리 포기를 해야 되겠다. 물프레가 하면 어떠냐. 그래 이제 전혀 우리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로 한 3, 4초 흘렀나요? 왠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좋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 거기서 이제 바로 끊고 와서 이제 빌 클린턴 오피스에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한국에 오냐? 한국의 초청자가 누구냐? 오는데 아직 초청자가 없다. 이 사람들이 이제 브로커들인 거야. 브로커들이 어떻게 온다니까 뭐 더 챙기자. 그러면은 초청자가 없으면은 좋다. 나 마이 라이프 출간한 출판사 미스터 운데 나를 믿고 한국에 와라.
내가 가장 한국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빌 클린턴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은 나다. 예. 그러니까 나를 믿고 와라. 그럼 내가 가장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겠다. 아, 예. 그래서 한 2, 3일 있다가 메일이 타고 왔어요. 예. 좋다. 초청 보내라. 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초청을 하게 됐죠. 아, 그러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네.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이 긍정심리학이 어느 정도 좀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긍정심리학의 원년이라고 그러면은 2006년도 마틴 셀러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라고 보거든요. 했을 때. 이제 그때가 원년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은 많이 뭐 학계 쪽에서 좀 많이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긍정심리 학회도 생겼고, 또 이제 뭐 몇 개 대학에서 뭐 교수님들이 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아, 예. 그런데 외국만치 미국이나 유럽같이 그렇게 뭐 빠른 속도로 확장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네. 이유가 있나요? 이제 뭐든지 하나가 탄생해 하려면은 그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조직이 미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미치지 않으면은 그게 뭐 어렵습니다. 예, 이루어지기가. 뭐 눈치만 예. 봐야 되고 또 뭐 자기 기존의 거에 또 그 어떤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뭐 또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정말 긍정심리학 같이 우리 삶 속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 저는 지가 직접 해보니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좋은 하나의 어떤 그 툴을, 그런 어떤 그 학문을 그 확장 못 시킨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한국 긍정심리 연구소를 개설을 해서 거기서 처음 이제 긍정심리학 강사와 코치들을 양성을 해서 이제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예, 사회 곳곳에 가서 긍정심리학을 좀 전파해라. 긍정심리학에 누군가 하나 좀 미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저는 한 7년 동안 긍정심리학을 쭉 그 뭐 공부하고 또 이제 연구하면서 완전히 긍정심리학에 아주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쪽에 아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상당히 우리 한국에도 긍정심리학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계기를 교수님께서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책의 그 내용에 보면 행복에 대한 오해를 7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이것만큼 행복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대개 보면 행복 지수가 좀 낮은 편인데요. 굉장히 낮게 나오죠, 낮은 편인데 항상. 그게 왜냐하면 행복한 환경이 안 돼서 낮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첫째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게 이제 낮은 거고 아주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7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제일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행복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행복은 조건이다. 조건이다. 뭐가 갖춰지면 뭐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거든요. 집이 있으면 뭐 차가 있으면 그렇죠. 좋은 통장에 돈이 얼마 그렇죠. 있으면 뭐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고등학교 가면은 뭐 우리 남편 뭐 승진하면은 뭐 이런 몇 해가지고 조건을 얘기하는데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왜냐하면 만약에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 그 경제 성장 그 GNP 국민소득 한번 보세요. 50년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만약에 조건이라면 조건은 물질을 동반하거든요. 경제적인 여건을 동반하는데 조건이라면 지금 오늘 50년 후에 오늘은 굉장히 행복 지수가 우리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복 지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은 일시적인 어떤 기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그 감각적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뭐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행복해. 뭐 조금 맛있는 것만 먹어도 행복해. 조금만 뭐 누구 반가운 사람 만도 행복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행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행복이 그 순간에 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행복은 이제 그런 행복이 아니고 예. 행복은 우리 일상 속에서 꾸준히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행복이 있어야 된다. 행복감을 예. 느껴야 예, 되고 그 행복이 계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그게 이제 행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시적인 행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이 남발되고 좀 남용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행복을 사람의 궁극적인 또 목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예, 하죠. 예.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예도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뭐 이제 이렇게 예. 하는데 행복은 이런 논이 아니거든요. 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게 행복이고 행복은 굉장히 다양해요. 자기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든 이게 다양한데 그런 어떤 그 행복이 만약에 그 최종적인 목표라고 그랬을 때 예. 궁극적 목표라고 그랬을 때 그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라는 걸 만들면 경쟁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예. 경쟁이 생겨요. 음.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예, 예. 남하고 비교해야 돼요. 음. 그럼 행복이라는 자체가 경쟁적인 측면에서 남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행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행복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행복은 그런 어떤 이루는 적이 목표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아, 삶에 우리가 더 넓고 더 어떤 거 좋은 자기가 목표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하나의 과정자예요. 여정이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행복한 그런 삶을 아주 그렇군요.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교수님 책에 보면 음. 그 행복 공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수학 공식 비슷하기도 하고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라고 이렇게 예.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행복 공식은? 그렇죠. 이제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행복 공식 가면 뭐 수학 공식 같이 뭐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공식은. 이제 그 H는 그 해피니스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행복, 예. 지속적인 행복. 그 다음에 이제 그 S는 S. 셋 포인트에서 이미 설정된 값. 설정된 값. C는 이제 컨디션에서 삶의 환경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이제 S는 아니 V. V는 볼런틀리어리 해서 자발적 행동 예, 예.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이 예.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예. 했잖아요.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지속적인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럼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설정된 값은 뭐냐면 그게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아, 유전적인. 요인. 행복에 예, 그러면은 예. 공식에 유전도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우리 20세기의 심리학자들이 가장 그 발명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 중에서 하나가 유전 요인을 찾아낸 거예요. 유전 그렇군요. 요인. 유전 요인. 이거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유전적인 영향을 50%를 받고 태어났다는 아, 얘기죠. 50%예요. 아. 이거는 그 일란성 쌍둥이 한 세계적으로 뭐 2,000쌍을 대상으로 뭐 30대, 40대, 50대 주기로 다 실험을 했는데 아주 공통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주 쉽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그 이해하실 수 예.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특정 종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 학교나 아버지 학교 이렇게 보면은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시간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생전에 계신 분들은 뭐 큰 그 감정적인 걸 좀 자제할 수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편지를 읽다 보면 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많이들 우세요. 예.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발견이 되거든요. 어떤 게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습, 예. 나는 정말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되면은 저러지 말아야지 하던 모습이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돼서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 똑같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놀란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란대요. 저도 뭐 실질적으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다. 예, 유전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예. 그게 이제 그다음에 설정까지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C, C는 이제 삶의 환경인데 환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뭐 경제적인 여건도 될 수도 있고, 뭐 주거적인 여건도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직업, 뭐 학교, 나이, 종교,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조건이 행복의 전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요. 우리가 보면은 행복의 조건, 행복의 어떤 그 환경, 삶의 환경 이게 다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삶의 조건이랑 예, 10% 정도밖에. 그 다양한 뭐 부분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자발적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V라는 V. 그러면 C라는 부분하고 그 먼저 이미 설정된 값은 외적인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그 V는 내적인 환경이에요. 내적인 환경.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긍정심리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 정서라든가 몰입이라든가 강점이라든가 뭐 긍정적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 긍정적 정서, 그 내적인 환경을 통해서 40%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행복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거기에 근거로 둔 거예요. 그렇군요. 이 공식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복도 우리가 바이올린 연주나 자전거 타기 기술 같이 행복도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그 40%로 만들 수 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공식입니다. 예. 굉장히 그 재미나고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예. 아니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짧은 시간에 뭐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예. 그리고 긍정 심리학이 그 발전을 거듭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계속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단계까지 왔다고 이제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과학적인 도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긍정 심리학의 그 과학적인 그 도구가 사실 뭐 도구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요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제 국내에 좀 쉽게 우리 독자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도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긍정적 정서가 있습니다. 긍정적 정서가 있고 또 몰입이라는 게 있고 또 성격 강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인간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 또 성취 그 다음에 회복력 또 그 다음에 낙관성 긍정 심리 치료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제가 이 책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을 그 어떻게 보면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13가지 연습 도구에 대해서 책에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독자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연습 도구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 이제 과학 도구 9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쉬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연습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그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그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축복일기라든가 축복일기라든가 아니면 뭐 감사 편지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강점 찾기라든가 뭐 낙관성 키우기라든가 또 뭐 긍정적인 뭐 인간관계라든가 여기에서 뭐 명상이라든가 뭐 호흡 뭐 그 관찰이라든가 이러한 13가지의 도구를 일상 속에서 자기가 아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 도구들을 통해서 그 그 도구 9가지를 자기 어떤 그 삶 속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부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긍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긍정적 정서를 그런 도구를 통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에. 그래서 내 자신을 내 어떤 그 몸의 DNA 자체를 긍정적 정서, 긍정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이제 이 도구들이 한답니다. 그 어떤 이런 도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그 종교와 좀 닿아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낌이 드는데요. 긍정심리학의 어떤 종교들과 이렇게 겹치는 이유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뭐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전혀 상관이 없고 이 긍정심리학의 핵심은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도덕성이요. 예. 여기 도덕성하고 또 하나 또 윤리적인 측면이거든요. 이 도덕성을 빼고는 긍정심리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강점이라는 걸 봐도 예. 그 3,000년 동안 그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그 과정마다 어떤 덕목이 가장 많이 퍼져 있고 예, 예.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인용되고 있는가.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찾은 그런 그 6가지의 그 미덕들이 예, 예. 다 그 도덕하고 연관이 돼 있는 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종교는 뭐 어떤 종교라도 도덕성을 그렇죠. 상당히 강조하니까, 강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긍정적 정서가 이제 보면은 크리스찬들하고 비크리스찬들하고 저도 이제 행복을 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연구를 하다 보면은 비크리스찬들하고 크리스찬들하고의 그 긍정적 정서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아, 그런 예, 거예요. 예. 뭐 감사 표현이라든가 뭐 친절 예, 예.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이제 일반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 전혀 그렇지도 그런 건 않고 아닌, 예. 긍정심리학 창시자 마틴 셀러그먼 같은 얘도 무신론자입니다. 아,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인데 예. 자기가 긍정심리학을 연구하고 행복을 연구하고 웰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보다 행복도가 더 높더라. 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네요. 무신론자인데도 이건 어떤 불구하고. 과학적인 거지. 뭐 하나의 종교에 편중돼서 뭐 그런 하는 건 이야기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비판론자들이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뭐 할 수는 있을 예. 것 같아요. 뭐 그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교수님께서는 행복한 삶 못지않게 행복한 죽음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책에. 그리고 실제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예. 책을 그 출판하셨다라고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행복한 죽음이 필요한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부감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 이제 행복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 행복은 어릴 때부터 참 죽을 때까지 행복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걸 뛰놀 수 없겠더라고요. 예. 그죠? 우리가 사는 동안만 행복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이후도 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살아있는 동안만 행복한 게 아니고 과연 죽는 그 순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을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연구를 그쪽으로 하면서 제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문헌들 책자를 수집을 해서 제가 2권의 책을 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과 품위 있는 죽음의 조건. 그런데 이제 그 참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어떤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잖아요. 타부시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참 살 때는 뭐 행복하게 살고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죽을 때는 어떻게 참 품위 있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까, 이런 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많이 안 하죠. 이런 걸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품위 있고 행복한 죽음을 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죽음이라는 거는 다 내 얘기거든요. 나하고 그렇죠. 자신에 연관된 대한 이야기죠. 나 자신인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다 40대 후반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자기 노모가 계시는데 형제하고 그 노모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대요. 관계가 굉장히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책 내용을 하고 연구를 하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게 이제 관계인데, 관계인데 사랑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네 마디로 이제 관계를 아주 나쁜 관계를 개선시키는 건데 그러면 그걸 읽으면은 정말 뭐 사이가 좋아지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머니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그거 해서 주소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마음이 급해서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퀵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책을 보내드렸어요. 예. 바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 지금 책 보냈으니까 빨리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요, 며칠 있다가 만났어요. 근데 싸늘해요, 분위기가. 그래요? 뭐 싸늘해요. 아, 왜 그러지? 그랬더니 죽음이라는, 내 책 제목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게 예. 가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뭐 그런 면이 아직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그래서 음. 또 개척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 죽음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죽음같이 정말 죽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죽음은 가는 분도 가는 분인데 그 가는 분들, 뭐 부모든 뭐 누구 친구든 누구든 가는 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보냈을 때 남아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간 분보다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행복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적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과 좀 연관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회복력이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습니다. 뭐 주위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충격을 받거나 상실감을 느꼈을 때도 필요한 그 덕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회복이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길러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좌절한 경우에 또 그 회복력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이제 회복력이라는 건 리질리언스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 회복력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고 또 내면의 심리적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도구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회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많은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뭐 만연한 우울증, 거기에 의한 어떤 뭐 자살, 그 뭐 폭력, 뭐 아주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심리적인 그 증상들이 대개 보면은 그 긍정적 정서가 부족하고 회복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회복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 이제 그 대상들에게 어떤 회복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인식이 되고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나쁜 현상들을 많이 축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서 회복력을 기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회복력은 이제 일부에서는 무조건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회복력을 어떤 역경을 탁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러잖아요. 일방적으로.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 회복력은 그 긍정이 아니고 정확한 그 상황 파악이에요. 상황 파악. 정확하고 냉정한 상황 파악이 먼저 돼야 왜 되는. 그 역경이 발생했는가 거든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그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이제 그 회복력의 그 7가지 기술이라는 게 있고 또 회복력을 그 찾아주는 7가지 어떤 그 방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면 일단 자기가 회복력이 어떤 부분이 약한가 거기에는 뭐 이렇게 그 감정 조절, 뭐 통제, 또 그 자기 그 뭐 효능감, 또 뭐 공감 능력, 그다음에 또 그 뭐 뻗어나가기 같은 그런 그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를 그 회복력 지수 검사를 쭉 해보면 자기가 얻은 게 이렇게 약하다고 이렇게 그렇군요.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감정 조절이 부족하다. 만약에 내가 분석력이 부족하다. 상황 분석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 회복력 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자기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강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ABC 찾기라는 게 있어요. ABC 찾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뭐냐면은 A는 역경이에요. 역경. B는 이제 믿음이고 그다음에 C는 감정에 의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역경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곡된 믿음을 갖는. 예. 이거 예. 이래 그러면 해서 여기에서 잘못된 믿음이 딱 하면은 그 믿음대로 감정과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믿음에 의해서 수렁에 빠져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상황을 아까 제가 회복력은 정확한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정확히 사고해서 그걸 판단을 했으면 좋은데 자기가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결국에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거로 인해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게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탁 역경을 겪었을 때 ABC라는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B 부분, 우리가 그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걸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그 어떠한 크고 작은 역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통계가 거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심리학이 과학적이고 굉장히 그로 인한 어떤 도구들이 명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굉장히 행복한 대담이었는데 그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끝으로 어떤 행복한 덕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그 7년 전에 마틴 셀리그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던 행복에 대한 시각을 바꿔라. 그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정치를 하려고 한 20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왜 정치를 하느냐. 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또 나 같은 어려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공부도 하고 사회에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날 마틴 셀리그먼을 탁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행복하고는 전혀 다른 그 개념의 행복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틴 셀리그먼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락한 삶은 우리가 샴페인을 마시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느낄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은 자기가 참된 행복과 또 만족한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자기 강점과 긍정적 정서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일상생활에서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안락한 삶을 행복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좋은 그 샴페인 마시면서 고급차 타고 뭐 여행 다니고 좋은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하는 게 이제 행복이라고 알았었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 정치를 포기하고 긍정심리학을 배우고 또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행복 메이커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행복을 또 추구하고 어떤 형식의 행복을 살아오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긍정심리학의 행복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 삶에 적응해 보니까 정말 이 행복의 그 아까 과학적인 기구라든가 연습 도구 이거만치 행복을 명확하게 찾아주고 또 행복한 어떤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주고 증진시켜주는 건 없더라. 그래서 우리 그 독자 여러분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이 긍정심리학의 행복이라는 걸 좀 관심을 갖고 자기 어떤 그 삶 속에 적응시켜 가신다면은 나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도저히 환경만 따진다면 행복할 수 없는 내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교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